자, 이번엔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 이슈들을 진단해 볼 차례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상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보내셨을까요? 네, 좀 바쁘게 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전부터 FOMC 회의까지 참 다이나믹한 한 주가 아니었나 싶은데 어제 국내 증시가 또 선방을 해줬습니다. 9,000피를 넘겨줬는데 미국 증시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준 배경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 FOMC 회의에서 나타난 이제 연준의 정책 기조 자체가 좀 매파적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좀 저희가 이제 그 회의 내용을 보면은 물가에 대한 전망치, 그다음에 점도표가 굉장히 좀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의외로 미국의 성장률의 하향은 그렇게 크진 않았고 그렇죠. 또 실업률도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물가에 따른 미국 경제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다.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라는 거를 반영을 하는 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미국 경제가 좋을 때는 사실은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저희 한국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보다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좋을수록 뭐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제품을 더 많이 수입을 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미국 기업들의 이익보다 좀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반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희 국내 시장은 장이 오후 들어서 마감장으로 가면 갈수록 더 세게 올랐는데요. 그렇죠. 그 부분은 사실 이런 FOMC 영향보다는 국내 수급적인 영향이 좀 더 많이 반영이 됐었지 않았나 그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이라면 외국인 자금 혹시 얘기하시는 걸까요? 외국인도 물론 이제 막판에 좀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세가 굉장히 좀 오후 들어서 더 세게 좀 들어왔던 부분들에 주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국채 금리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뭐 2년물 국채 금리 이게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혹시 증시 발목을 앞으로 붙잡게 될 요소가 되진 않을까요? 사실 이제 2년물 국채 금리는 미국의 정책 금리를 좀 예상을 하면서 움직이는 변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 자본 조달 비용,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의 자본 조달 비용을 좀 더 반영을 하는 것은 주로 이제 10년물 금리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2년물 국채 금리는 엄청 올랐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르긴 했지만 오름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주식 시장이 좀 불안하긴 했지만 또 오늘 아침에 또 새롭게 반등할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니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지만 2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장기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부담을 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이상 더 확대되지 그 상승세가 확대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스피의 장애물이 될 만한 요소들은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주가 자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 달 들어서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 1년 전만 해도 하루에 코스피의 장중의 저가와 고가 간의 변동률이 한 1에서 2% 정도였는데 특히 6월 달 들어서는 거의 4%, 5%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졌다라는 건데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는 뭐 주가를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새로 진입하려고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 샀다가는 굉장히 또 좀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그 부분들이 주식시장이 꾸준히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 높아진 레벨이 많이 부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서학개미들도 보면 최근에 국내 증시로도 많이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에는 미국 증시 그리고 이 서학개미들이 있는 미국 증시 어디가 더 유망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래도 국내 주식시장이 좀 더 좋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경우 그리고 특히 그 금리를 올리는 경우에도 미국 경제가 좀 성장세가 좀 탄탄한 경우에는 주로 미국 시장보다도 미국 이외의 시장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뭐 특히 지금 올해는 뭐 여러 국가들 중에서 저희 국내 기업들의 실적 상향이 워낙에 두드러지고 가장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도 이 인플레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미국 경제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국내 주식 쪽에 조금 더 투자 매력이 변동성은 높긴 하지만 여전히 좀 더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럼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한데 간밤에 애플과 인텔의 협력 소식이 또 큰 화제이지 않았습니까? 국내 반도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레벨로 좀 보면 될까요? 사실 애플과 인텔에 있어서의 어떤 그 공식 협력이 이제 공식화됐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결국에 이제 미국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 생산을 자체 내에다 하겠다라는 거의 의미, 그다음에 특히 이 주문형 반도체 TSMC에 대한 어떤 분산 효과 이런 거를 의미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국내 반도체 중에서는 주로 TSMC의 약간이라도 대항마가 될 수 있는 이제 삼성전자 쪽이 조금 더 수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만들게 되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 쪽에 조금 더 수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뭐 어쨌든 그래도 뭐 반도체 투톱의 주가 방향 자체에 부정적이진 않다라는 건 분명해 보이고 이제 두 회사들 중에서는 그래도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수혜가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전망 차원에서 이제 뭐 마이크론 실적도 앞두고 있는데 반도체 투톱의 주가 향방 좀 계속 잘 갈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 실적 측면에서는 뭐 이 전 세계에서 마이크론, 그다음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설 수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워낙 이익의 성장세가 가파르고 또 그 가직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전히 좀 신뢰도는 높긴 한데요. 예,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도체 주식의 가장 큰 리스크는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거. 주가 레벨이 예. 가장 큰 리스크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1년에 뭐 한두 배도 아니고 지금 뭐 2배, 3배 이상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 자체에 대한 변동성이 좀 문제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 레버리지 ETF가 들어오면서 약간 좀 그 주가의 변동성이 더 크게 늘어난 부분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 반도체에 대한 자금 유입이 굉장히 좀 가팔라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나타나는 주식 자체에 대한 수급 자체에서 나타나는 변동성이 아무래도 좀 그 불안 요인 내지는 시장의 어떤 펀더멘탈을 넘어설 수 있는 불안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FOMC 회의에서 매파적인 기류들이 감지된 만큼 금리 인상 국면을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상무님 리포트를 보다 보니까 금리 인상 국면에서 산업재, 반도체 그리고 IT 하드웨어 쪽에서 강세를 보인다라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자본 조달 비용은 높아지게 되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아주 그 부채가 많은 기업들, 그다음에 또 자본 조달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이렇게 보면은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결국은 가장 확실한 투자가 사이클이 진행되는 산업들, 뭐 예를 들면 저희 한국에서는 전력기기, 조선, 그다음에 방산, 그리고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삼성 전기와 같은 이런 이제 IT 그 하드웨어 쪽, 그리고 이제 증권, 이제 이런 쪽의 산업들은 가장 실적이 확실하게 좋아지는 산업들이고 그렇죠. 투자 사이클이 좋아지는 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 인상 국면에서 다른 산업들에 비해서 더 두드러진 강세를 나타냈고 아무래도 이런 흐름들이 결국은 지금도 유효하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 산업재 가운데서 국내 전력기기 쪽에 쉬어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크게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일단 전력기기 업체들의 주가가 지난 2년, 3년 동안 너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것도 맞죠. 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40배, 50배 올라서 오히려 이제 반도체보다도 먼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이미 많이 올랐다라는 가격적인 부담을 먼저 겪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당장 이익의 가시성과 실적이 확 늘어나는 속도가 반도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수급 측면에서 전력기기 쪽을 조금 더 줄이고 반도체 쪽으로 좀 몰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져서 오히려 반도체 주가가 조금 흔들리거나 기울기가 상승의 기울기가 조금 완만해지면 또 전력기기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랠리를 좀 다시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반도체 레버리지 ETF가 나오면서 사실은 반도체에만 좀 수급이 쏠린 측면들이 맞죠.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면은 다시 좀 원상 복귀가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뭐 관심을 다시 받게 되면은 뭐 좀 주가도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AI 밸류체인 외에도 반도체랑 같이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뭐 섹터가 혹시 있을까요? 역시 이제 AI 밸류체인, 그러니까 뭐 전력기기, 그다음에 원전, 에너지 이런 쪽이 가장 지금 뭐 뜨겁기도 하고 여전히 실적 측면에서 가치성이 가장 높은 산업들이고요. 그 외에 이제 반도체랑 함께 갈 수 있는 섹터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은행이나 증권이 아닐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뭐 일단 코스피 자체가 9,000포인트 넘어가면서 뭐 시장의 어떤 거래 대금이라든지 뭐 활력이 굉장히 좀 뜨거운 편인데다가 지금 이렇게 이런 인플레라든지 금리가 좀 올라갈 때 올라갈 수 있는 산업들 중에서는 주로 이제 금융주, 특히 은행, 증권 또는 이제 보험 이런 쪽에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섹터들을 찾아보는 것도 좀 뭐 나름대로의 아이디어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에너지 쪽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에너지 쪽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신재생 쪽,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은 사실은 이제 포텐셜은 굉장히 좀 많고, 다만 이제 이익이 가시성, 이익이 늘어난 속도 측면에서는 역시 이제 아직은 AI 밸류체인이 너무나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약간 쉬거나 조금 가격에 대한 부담이 좀 느껴질 때 오히려 이제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쪽도 다시 좀 힘을 얻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스피와는 다르게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좀처럼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닥도 좀 잘 가주면 좋을 텐데 동전주 퇴출이나 뭐 승강제 도입 같은 정책들이 코스닥에 앞으로 힘을 조금 더 보태줄 수 있을까요? 저는 좀 그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시장을 실적으로 생각하면 실적으로 갈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사실은 좀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워낙 코스피나 반도체 쪽의 실적이 좋고, 사실 지금 제가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코스닥에 넣을래, 반도체에 넣을래라고 하면 그냥 반도체에 넣을 것 같거든요. 솔직하시네요. 네, 비싸더라도 많이 그렇죠. 올랐지만. 근데 뭐 말씀하셨던 이런 승강제 도입, 동전주 퇴출 이거는 코스닥 시장의 어떤 건전성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행이 되고 나면 분명히 시장의 어떤 흐름을 좀 반전시키는 데 있어서 분명히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뭐 매크로 변수들, 뭐 금리 같은 것들이 좀 해결돼야지 코스닥이 더 잘 가줄 수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보면 뭐 제약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소부장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이제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투자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때, 금리가 특히 많이 오르거나 금리의 불확실성이 생길 때는 사실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힘을 받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래도 이제 뭐 동전주 퇴출이라든지 승강제 도입을 통해서 뭐 실적과 또 이런 그 자본 조달이 잘 되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 분리가 되게 되면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 있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매수세는 또 꾸준히 좀 지속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코스닥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하반기에 사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아닙니까? 이런 정책 모멘텀들이 그런 악재들을 좀 덮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아무래도 저희 한국은행도 그렇고 연준도 올릴 가능성이 좀 크긴 한데요. 2022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는 사실은 되게 연속적으로 그리고 금리의 인상폭도 대단히 컸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그래도 이란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뭐 25bp씩 또는 50bp씩 연속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올해 중반 이후가 되면 금리 인상 속도가 어느 정도는 좀 주춤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3분기 후반이나 4분기 초에는 그래도 또 다시 한번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동 상황도 저희가 잠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노이즈들이 있긴 했지만 결국 또 종전 MOU에 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증시에 추가적인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호재들이 반영됐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지금 이제 WTI나 브렌트유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80불대
에서 70불대로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렇죠. 그것보다 더 많이 떨어져서 정말 전쟁 이전으로 완전히 가게 되면은 굉장히 좀 호재일 것 같은데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이게 예를 들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문제도 사실은 60일간은 공짜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것도 맞죠. 그리고 원유를 생산하는 시설들이 지금 파괴가 됐는데 이거를 복구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전쟁 이전으로 완전히 유가가 더 내려갈 거다라고 기대하기 좀 쉽진 않아서 저는 어느 정도 지금 유가에 대한 부분들 종전에 대한 기대는 시장에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이미 되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증시뿐만 아니라 외환 시장도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죠. 간밤에 원달러 환율도 1,540원까지 뛰었는데 1,400원대로 다시 내려올 수 있을까요? 이게 예, 사실 저도 이 부분이 제일 좀 찜찜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저렇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1,520원대, 30원대에 있다라는 거가 사실은 예전으로 치면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달러가 그래도 아주 강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아마도 여름이 지나서 미국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들이 좀 진정이 될 때 그때 원달러 환율이 그래도 뭐 1,500원대에서 좀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경상흑자, 특히 반도체 때문에 저희 경상흑자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돈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그게 결국은 외국인들의 매도도 있고 그렇죠. 또 국내 기업들이 번 달러를 안으로 잘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 요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 당분간은 이게 크게 해결되기가 되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와 줘야지 좋을 텐데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리밸런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리밸런싱 압박에서 좀 벗어난 상태일까요? 아직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워낙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게 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기대 수익률이 7에서 8% 정도인데 지금 갖고 있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주식이 너무나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이거를 계속해서 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펀드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장기적인 수익률로 봤을 때는 변동성이 너무 큰 거를 줄이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처럼 잘 안 멈추는 이유를 저는 변동성에서 좀 찾아야 된다. 그래서 주가가 좀 얌전하게 오를 때 그때 외국인 투자가들이 다시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끝으로 오늘 장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장 코스피 야간 선물도 많이 좀 올라줬는데 오늘 장 더 잘 가질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어제 분위기에 이어서 오늘도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예상이 되긴 하는데요. 근데 어제도 그렇지만 장중에 이제 오후 들어서 국내 수급이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오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오후 들어서는 조금 그 힘은 약간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